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선대위 고민 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가 된 다음에 왜 저렇게 굶뜨게 됐을까? 왜 처음과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덩치만 크고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기는 선대위 당 역시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우리의 책임만을 남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두꺼운 보복 다 벗어 던지고 날렵하게 가볍게 국민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재명 후보가 시장에서 이제 시민들을 찾아서 이제 우통까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외투라고 할까요? 외투를 벗어던지면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당을 겨냥해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렇게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대위를 둘러싼 이 당 안팎의 비판, 뭐 지적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보실 때는 이제 밖에서 보실 때 이런 민주당의 흐름, 뭐 다시 이제 비판하는 모습, 뭐 다시 바뀌겠다 이런 쇄신하는 모습, 일견 또 어떻게 보면은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불가피하고요. 지금 적절할 때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본인과 선대위부터 시작해서 변화해야 된다. 근데 아까 장혜찬 평론가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게 있습니다. 네. 과거에 예를 들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위기가 오면 일단 가장 핵심에 있는 측근들이 책임은 지를 자세로 측근들부터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소위 동교동계 핵심 측근들이 물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선거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부터 먼저 쇄신을 하는 과정들을 하고 당연히 지금 이제 민주당 선대위원회는 정말 제가 봐도 메머드 선대위거든요. 엄청난 규모예요. 근데 실제로 선거는 특히 이제 후보의 캠페인과 관련해서는 네. 상당히 기동력도 있어야 되고 또 현장 감각이 또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뿐만 아니라 당의 전통적인 의원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들 예를 들면 지금도 방역 같은 경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방역 전문가가 온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제대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선대위를 바꿔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지금 지지율이 정체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많은 실수를 해왔어요. 재난지원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실언까지를 포함해서 후보 스스로가 변해나가는 과정 이 세 박자가 좀 맞아떨어져야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민주당 선대위는요, 메머드급 선대위로 원팀 구성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변화의 기류를 거세게 맞고 있습니다. 지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선대위원장직 사퇴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송영길 대표도 지금 선대위 쇄신에 대한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전권 위임 검토하겠다라고까지 밝힌 상황이에요, 교수님. 네. 지금 보면 사실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를 합니다. 저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줬는지, 어떤 희망을 줬는지라고 묻는다면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 언젠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나눠 먹는 식의 어떤 형태였던 것이고 사실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지지층의 결집도에서 윤석열 후보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60대 결집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진보 진영에서도 결집도가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당이 선대위가 이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선대위가 오히려 본부를 호남으로 갖고 내려가든가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지 않는 공룡처럼 앉아 있었던 것. 이것이 후보 문제도 있지만 사실 당이 역할을 못했던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면 저는 이것이 문제 해결적인 어떤 기민한 그리고 신속 대응하는 그런 어떤 선대위로 가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슬림화해야만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명령 개통이라든가 지휘 개통을 굉장히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단순과 복잡의 싸움에서는 단순히 이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선대위는 더 공룡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예컨대 총괄 선대본부장, 그다음에 상임 선대본부장 2명, 수명의 공동 선대본부장, 그 밑에 또 수명의 공동 선대본부장들까지 이어지는 이 공룡의 어떤 선대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선대위 구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아주 냉철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여야는 좀 봐야 될 겁니다. 그 민주당이 교수님 오늘 오후 4시에 긴급 의총을 연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저녁에 긴급하게 이제 공지가 나가서 이 쇄신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아마 이 인사권, 선대위와 관련된 인사권을 정권을 위임하느냐 이 안이 아마 논의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민주당 관계자에게 듣기로는 초대성과 뭐 중진들 간에 좀 생각이 다른 면이 있고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지금 보면 오늘 일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 반상회를 합니다.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이 초등학교는 전교생에게 매주 2,000원의 그 매점 화폐를 주는 어떻게 보면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권을 이 전 국민을 뭐라 그럴까요?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계속 이어가면서 뭔가 이 당 안팎의 우려와 기대의 시선이 계속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당을 쇄신한다고 해서 이 뭐 이재명 후보가 뜰 수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볼게요. 지금 오늘의 어떤 이 회의의 핵심은 손익일 대표가 인사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이 이제 선거가 두 중심으로 왔던 거거든요. 후보 그리고 손익일 대표 이런 식으로 왔던 건데 이거를 이제 단일화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형태 구조의 조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 아니냐 그런 것들도. 네.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뭐 이재명 후보의 거의 그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건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뭐 초등학생 그 부분은 지역화폐에 관련된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재난지원금 그 공약을 거둬들였잖아요. 그 대신에 지역화폐 이것도 또 다른 어떤 이 후보의 어떤 공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비중을 넓히겠다는 것이 지금 당과의 어떤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국민들과 생방송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년 전에는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없는 분들은 이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상대적인 어떤 이제 박탈감 뭐 이런 게 아주 크죠. 그러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서민들은 이렇게 전월세 값이 함께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주거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지고요.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네, 이때도 이제 부동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이 부동산에 굉장히 민감한 만큼 오늘 관련 질문도 많이 나오고 대답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평론가님. 물론 이 대선 관련해서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궁금한 대목이고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말하고 싶다. 21세기 최고의 명대사가 아닐까 싶은데 이 문제만 가지고 사실은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국민들 앞에 사과해도 모자란 국민과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가 이제까지 국민과 소통해왔던 방식을 보면 사과는 미약하고 자화자찬은 창대할 것입니다. 아마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약간의 형식적인 사과, 노력했지만 뭐 투기 세력과 싸우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정도로 가름을 하고 나머지 뭐 코로나나 K 방역 문제, 뭐 국경 문제 이런 것들 최근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부동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눈부시게 잘했다는 그러한 자화자찬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이번 방송이 제 전망으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 제고에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도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판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은 37, 37, 34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좀 꺾이는 모양새 이런 것도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어떤 메시지 많이 나올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한마디가 어떤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 저렇게 30대 후반대 지금 뭐 34%까지 내려앉았지만 사실 30대 후반대의 이 마지막 해 지지율을 유지하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뿐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전직 대통령들은 30대 초반 또는 20대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부동산 문제가 남아 있지만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자회견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고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의 국민과의 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정책 효과가 누구에게 유리하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 그리고 주말 동안 분주히 돌아가는 여당 선대위 구성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